2025년 국민연금 개혁. 이게 뭐 18년 만에 진전이라고는 하는데, 기금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추는데 그쳐서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이 개혁안의 의미, 또 한계는 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고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개혁의 핵심부터 좀 짚어보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한다. 뭐 이런 거죠. 18년 만이니까 큰 변화 같기도 한데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요? 이게 당장 발등에 불은 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 진정이죠. 18년 동안 못했던 걸 이번에 어쨌든 해냈으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로 충분한가? 이걸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이렇게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역부족이다,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기금 고갈 시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개혁안대로 해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정말 고작 9년 늦춰지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9년이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 그렇죠. 9년 뒤로 그냥 미뤘을 뿐이지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하는 거죠. 게다가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곳 분석을 보면 이렇게 개혁을 해도 2050년쯤 되면 여전히 한 해에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200조요? 와. 네, 기금이 가다는 거면 결국 그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에 걷어서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부가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필요한 보험료율,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률이 개혁 후에도 37.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현행 제도 예측치 35%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개혁을 했는데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만 놓고 보면 9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번 개혁이 소위 모수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수 개혁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연금 제도의 어떤 큰 틀, 그러니까 구조는 그대로 두고요.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그 숫자, 모수라고 부르는 것들만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하, 숫자만 바꾸는 거군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 연금제도가 마주한 진짜 위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이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위험 앞에서 단순히 숫자 몇 개 바꾸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석재현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나 여러 언론에서도 이 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이것 역시 이번 개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숫자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구조개혁입니다. 모수 조정의 한계를 좀 인정하고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거죠.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어요. 파격적인 제안이요. 어떤 건데요? 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구연금으로 딱 분리하고요. 앞으로 가입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신연금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겁니다.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한다. 그 신연금은 기존 거랑 어떻게 다른 건데요? 신연금은 그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랄까 개인 저축 계좌처럼요. 자기가 낸 보험료하고 그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내가 낸 돈으로 받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 기대 수익비 1을 보장하자. 즉 최소한 내가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하자는 거죠. 흔히 DC형,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 모델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 세대는 최소한 자기가 낸 것보다 적게 받는다는 그런 불안감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기존의 구연금 부족분은요, 그건 어떻게 하고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 구연금에서 발생하는 부족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세대가 쌓아놓은 부채 같은 거죠. 그건 이 신연금하고는 딱 분리해서 국가재정으로 책임지자, 이런 구상입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을 새로 짜는 수준의 이야기네요. KDI 안 말고 또 다른 구조개혁 방안은 없나요? 다른 예로는 그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평균 수명 증가나 출산율 변화 같은 인구 구조나 경제 지표가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금 수급액이나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금씩 조정되도록 법에 미리 딱 규정해 놓는 방식이에요. 아, 자동으로요? 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정치적 논쟁 때문에 개혁이 계속 미뤄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금 역할이 좀 애매한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아예 국가 재정, 즉 국고 투입을 늘리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추계로는 GDP의 한 1% 정도만 투입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35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것도 재정 부담이 크긴 하죠.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구조개혁 옵션들을 이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정말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KDI의 신구 연금 분리안, 또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기초연금 연계, 국고 투입, 정말 근본적인 변화들이네요. 그런데 이런 개혁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시 미래 세대의 동의와 신뢰 아닐까요? 이번 개혁안의 청년들을 위한 조치,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지급 보증을 법에 명문화한다거나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같은 내용이 포함되긴 했던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건 물론 긍정적이죠. 필요한 조치들이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오히려 좀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신뢰를 얻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건가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언론 분석을 보니까요. 월 소득 한 309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평생 내야 할 보험료는 약 5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나중에 더 받게 될 연금 총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친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 5천 더 내고 2천 더 받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로 내는 부담에 비해서 혜택 증가폭이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KDI 보고서 분석은 더 직접적이에요. 지금 구조대로라면 설령 보험료율을 뭐 18%까지 대폭 올린다고 해도 기금에 고갈된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0.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0.5 미만이요? 기대 수익비가 1이면 낸 만큼 받는 건데 0.5 미만이면 낸 돈의 절반도 못 돌려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바로 그 뜻입니다. 낸 돈의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니까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연금개혁 청년행동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2030 세대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예 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찬성할 정도였다고 해요. 신뢰 회복이 정말 시급한 과제인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 신뢰를 회복하고 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미래 세대가 최소한 내가 낸 만큼은 돌려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즉, 기대 수익비 1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기대 수익비 1 보장.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KDI의 신연금 모델이 바로 그런 제안 중 하나인 거고요. 미래 세대는 자기가 낸 보험료하고 그 운용 수익만큼만 딱 받는 구조로 전환해서 지금처럼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의 부족분을 이렇게 떠안는 구조를 끊어내자 이런 겁니다. KDI 신연금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쌓인 부족분 있잖아요. 미적립 충당금이라고 하셨죠? 그거 규모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요? KDA 추산으로 뭐 600조 원이 넘는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맞아요. 그 막대한 과거의 빚, 약 609조 원으로 치환되는 그 미적립 충당금은 절대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일만 재정, 즉 세금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금으로요? 네. 개혁이 늦어지면 이 부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러야 하고요. 또 하나,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걸 그냥 뭐 선언적인 문구로만 둘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명확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나다 같은 나라 사례를 보면 연금 기금 운용 과정이나 재정 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군요. 그런데 노후 소득이라는 게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초연금도 있고 또 퇴직연금도 있고요. 이런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는 이번 개혁에서 좀 어떻게 고려가 됐나요? 바로 그 부분이 이번 개혁의 또 다른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그 숫자 조정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포함한 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중요한 기회를 좀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은 여러 기둥, 필러가 함께 이렇게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는데 가장 큰 기둥인 국민연금만 좀 손보고 다른 기둥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은 셈이죠. 다층 체계 정비 기회로 놓쳤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첫째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의 역할 분담이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들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 도입됐는데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역할이 중첩되고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 완화 효과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연계 감액 문제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둘째로는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생각하면 국민연금만 강화해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혁 논의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나 내실화 방안 이런 것들은 거의 연계가 되지 못했어요. 퇴직연금은 거의 논의가 안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로는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다른 직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통합 논의도 필요한데 이건 역시 이번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큰 퍼즐 조각 하나만 맞추려고 애쓰다 보니 전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다층 체계를 좀 제대로 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넘어서서 각 연금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른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마스터 플랜이요? 네, 예를 들자면 기초연금은 그 본래 취지대로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해소에 좀 더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요.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받는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그냥 기업이나 개인이 알아서 하는 수준에 맡겨둘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거나 가입을 유도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의 한 축으로 딱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까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네. 또 국민연금 자체 사각지대로 줄이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처럼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같은 다른 공적 연금과의 통합 문제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하나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다 아우르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진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걸로는 확실히 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첫걸음인 건 맞지만 이게 결승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논의된 핵심적인 개선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모수개혁을 넘어서 KDI가 제안한 신고연금 분리 모델이나 기대수익비 1보장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네,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둘째, 미래 세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대 수익비를 보장하고 과거의 미적립 부채는 현 세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국가 지급 보증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죠. 그리고 셋째,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이나 혹은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